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이경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곁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입니다. 네, 오늘 다른 때보다 무척 화사하세요. 옷만 화사하고요. 마음은 그렇게 화사하지 못한 날입니다. 오늘이 10월 29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참 잊어먹고 있다가도 10월 마지막 때가 되면 갑자기 언뜻 떠오르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태원 참사 2주기 있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날 2년 전에요. 우리 아들 지금 현재 고3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친구들하고 여기를 가라고 제가 추천까지 했던 장소. 근데 친구들의 일정이 잘못돼서 못 간 장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특별한, 그러니까 더 마음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쩌면 나의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렇죠. 제가 적극적으로 고등학생, 그리고 저희는 지방이잖아요. 네. 근데 3년 만에 이 행사가 열린 거였어요. 예.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유치원 때요. 할로윈이라고 하면 제가 이상 주황색 뭐 이렇게 꽃갈모자 쓰고 그거 그 스크림인가요? 그 마스크 이상한 네. 거 막 소리 지르는 소리 절규하는 지르는, 예. 그 마스크 쓰고 제가 바구니에 사탕을 가득해서 아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조금, 저희 딸내미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사탕을 이쁘게 주고, 아들은 남자아이들이 많으니까 사탕을 제가 막 던지면서 그런 이벤트를 했던 추억들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해외 외국 그 행사인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냐.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청소년들도 아이들이잖아요. 그 입장에선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가진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마음이 우리나라 아프죠. 요즘 많은 외국인들도 와 있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라는 게 또 나름 또 괜찮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만큼 입시 전형에서 가장 힘들어요. 얼마 전에 수학 교수가 우리나라 수능 수학 그 시험지를 푸는데 반밖에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도 시험이 없어졌지만 학교에서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부담감을 안고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들한테 막 모르겠어요. 애들은 엄마가 스트레스 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안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가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단 몇 시간만이라도, 하루가 아니잖아요. 네. 단 몇 시간만이라도 즐길 수 있는 게 너희들의 권리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굳이 길게 하냐면 아주 나쁜 이 윤석열 정부 인간들이 거기 왜 갔냐는 식으로. 네, 마치 그 행사장을 갔고 외국 행사에 간 아이들이 뭔가 범죄에 그러니까 니들 놀러 연루되거나, 갔다가 다 그 사고 난 거 아니냐, 혹여나는 어쩌라고 이런 그 식이에요. 아이들 중에는 누군가는 마약을 할 것 같은 애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부모들의 마음하고 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도 분노가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날이 비도 오고 날이 막 우중충해요. 그 부모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참 윤석열 정권의 대응 방식이 사실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니들이 음모를 꾸몄던 거 아니냐, 소위 네. 말하는 좌파들이 음모 꾸몄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고 네. 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해서 이 사고가 난 거 아니냐. 인간도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야, 지금 무슨 무속이니 뭐니 그런 거는 우리가 비판할 대상이지만 우리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이건 인간도 아니다. 그냥 솔직한 마음에 제가 지금 대변인식이 없으니까 이 인간들이 지네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지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지 자식이라도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자기 자식 없다고. 네. 그러니까 당장 그 유기견 얘기라든지 개식용화 문제, 거기엔 그렇게 핏대를 들고 끼어들더니 왜 이태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척만척 어쩌라고 이런 식의 네.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저도 생각이 강아지 들더라고요. 좋아해요. 저도 네.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오랫동안 뭐 한 20년 가까이 키웠던 강아지를 또 하늘나라 보내기도 했고. 그런데
명절에 이게 강아지 안고 뭐 반려견 걔네들이란다. 그 김건희, 윤석열이 반려견 안고 나온 모습 보면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12구 참사였어요. 그러니까 네.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생태 같은 자식들 보내놓고 네. 지는 자식 없다고 저 강아지 안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염장지르나? 강아지라도 안고 나오지 말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장지르 하니까 그럼 내 새끼가 네 강아지보다 네 개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 뭐 아니면 할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오질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아니 뭐 딴 데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거기서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 무슨 뭐 큰 불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고 그냥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네. 단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 때문에 15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나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다는 거. 그게 더 황당한 거예요. 네.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손을 쓰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무능하냔 말이에요.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두가 좀 길긴 했지만 이거는 이 시청자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유가족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있는 그대로 팩트를 아까 우리 서두의 팩트를 뭐 빠르게 전달한다라고 장윤직 TV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사실 이 방송 준비하기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입장이 나왔어요. 오늘 국무회의를 했는데 네.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더 화가 났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식의 태도여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썸네일이 이겁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 진상규명은 또다시 거부되었다. 자 동문서답 윤석열 어쩌라고식 대응입니다. 아 참 요즘 보면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법부 대응도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죽은 애들 어쩌라고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보면. 그러니까 부모들이 얘기하는 게 참사가 왜 발생했냐 이걸 좀 정말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 그리고 무엇이 왜 잘못됐느냐 이걸 좀 책임 있게 설명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들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부모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네. 부모 아니 가족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는데 왜 사고가 났으며 왜 구하지 못했는지 그거 당연히 알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결국에 내가 12시간 넘게 헤매다 내 아이를 이제 시신이 된 내 아이를 찾았을 때 그러면 처음에 얘가 어떻게 사고 경위가 됐으며 얘가 처음에 응급조치를 누가 했으며 어느 병원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게 지금 부모들이 바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느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야 그게 지금 95년이에요. 우리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석사 1차 때, 대학원 석사 과정 1차 때, 대학원 거의 30년 전 30년 전이죠. 딱 30년 전인데 95년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구조 작업을 뭐 되게 더디게 되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시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팔은 성모병원에, 아이고. 다리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왔는지 이 이유가 누가 맨 처음 발견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이 과정을 알고 싶다. 근데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국가 재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 특히 이제 세월호 이후에는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니 당연히 부모가 내 자식한테 요구하는 거, 내 자식의 그 동안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요구하는 게 지금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책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윗대가리들 책임자들은 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무죄예요. 현재까지는 네. 다 1심이지만 다 무죄입니다.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지금 유죄가 나온 사람은 용산경찰서장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서울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 심지어 용산구청장마저도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용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용산 경찰서 서장 그리고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 네, 112 그리고 뭐 예, 정보과 뭐 이런 사람, 맞아요. 생활질서계 뭐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 밑선에서 다 잘랐던 거예요. 죄다 다 잘랐던 겁니다. 그리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 사람이 10월 17일 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재판부에서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 뭐 많은 길게 사연이 뭐 얘기를 했지만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약간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견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사고를 어떻게 항상 예견합니까? 예견하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잘 대응하라고 있는 게 경찰이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무능력했다면 그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이 재난안전법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재난안전법에 분명히 경찰, 지자체 다 책임을 엄격하게 해놓고 있는데 예견할 수 없었다니. 그러면 용산경찰서장은 예견할 수 있었나? 근데 용산서장은 유죄를 때려놓고 서울청장은 무죄다? 아니 말이 돼야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고 하면은 12구 이제 이태원 그 행사가 축제가 3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네. 그 여러 보고서에도 보면 이거를 예견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윗선에서 경찰 기동대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전혀 파견하지 않았고 현장에 가보니 이런 참사 현장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탓하는 것이 일선 경찰 정보과 여기만 탓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행사를 준비했을 때 이런 위험 상황을 감지했던 보고들 본인들끼리 주고받았으면 아니 이거를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윗선에서 인력을 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현장에서 이거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에 힘든 점이 있죠. 부지한 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1심에서는 전혀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당황스러웠던 게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가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특히 이제 경찰서 같은 경우도 경찰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주변의 다른 경찰 관서로부터 응원을 받아야 돼,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당시에 마약 수사한다고, 마약 단속한다고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서 마약 단속반이 용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할로윈 행사에 대해서는 용산 경찰서장 니만 알아서 하라는 거고 더 황당했던 거는 마약 수사하는 거는 서울청에서 다 관장을 했더라고. 그런데 용산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관여를 안 했다? 난 그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무죄로 했다라는 게 이거는 판사들이 또라이가 아닌다면은 참 이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인 거죠? 네, 그리고 사람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장 있죠. 이 사진이 서울경찰청장은 10월 17일 무죄 1심 선고 받을 때인 거고요. 예.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러니까 그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9월 30일 날 의무와 권한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무죄 선고를 1심에서 받았던 겁니다. 이거는 참 글쎄 판사들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됐어도 이런 판단을 내릴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도 저는 이상하고요.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부터 재판이 시작된 전체적으로 이게 뒤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세월호는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윗선에서는 아무도 책임 소지를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호하고 너무 네. 비슷한 것이 세월호도 결국에 누가 책임을 졌느냐면 그 123 정장 네. 100톤짜리 그 경비정을 몰고 왔던 네. 해경 정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끝나버렸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세월호보다 지금 12구 참사가 더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기네끼리 보고서도 있었고 네. 또 112 신고가 계속 들어갔었잖아요. 신고가 계속 들어갔잖아요. 아니 바닷가에서 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었었고 112 신고가 계속 있었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신고가 그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신고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죄 받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유죄 받은 1심에서 유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눌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그 신고가 아주 명확했어요. 여기서 압사당할 것 같다. 네, 라고까지 맞아요. 해서 다 신고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경찰이 가지 않았지? 왜 기동대는 단 하나도 가지 않았지? 여기서 의문이 든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가지 않았고 그러면 중간에서 왜 기동대가 갈 수 없는지 상황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재판이 판사만 이상하게 판결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뭔가 우리가 힘에 닿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윗대가리들은 판결을 받지,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가 그려진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그 각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결론이 있고 그 결론에 맞춰서 이렇게 그 판사가들이 판결 내리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도 보면은 이 결론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울경찰청 지시로 용산경찰서가 할로윈 데이를 앞둔 온오프 치안 부담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3년 만에 정상 재개돼서 참가 인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정보부도 할로윈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주재의 주간회의에서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태원, 홍대,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할로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예상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10월 24일 날 같은 경우에는 주간회의에서 용산경찰서 등을 향해서 할로윈데이 관련 점검 대비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해밀턴 호텔 구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서울경찰청장이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느냐가 저는 의문인 게 지금 이걸 쭉 보시면은 10월 29일 날이 할로윈 데이였고 지금 이 보고서는 경찰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10월 7일 용산경찰서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고서를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게 보고를 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본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도 주간회에서 이것을 언급을 했고, 네. 언급을 이게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언급을 한 네. 거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기동대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동대는 하나도 안 없었어요. 갔죠. 단 한 대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에 군대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적들이 어디로 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 대비 철저해 하면서 병력은 배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로 만약에 적들이 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자. 병력 B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당일날. 제일 황당한 거죠. 네, 지금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셨던 거 아주 네. 10월 26일 아까 거기 그거 네. 보면은 해밀턴 호텔 구간에 많은 인파를 예측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이태원 헬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고 용산경찰서에서 이것도 보고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나중에 삭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거 내용이 자기들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뺐으면은 자기들 책임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걸 알고 있는 법원이 이걸 그냥 무죄를 선고를 했는지 정말 저는 그 판사님도 머릿속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판 내내 판사도 의문을 가졌어요. 여기서도 재판 내내 의문이었던 것이 아니 참사 현장에서 1,400m 떨어진 게 이제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시위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거기 관리에만 매몰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재판 과정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도 판결문에 뭐가라고 되어 있냐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조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왜 다 좋은데 그거 좋아요. 그랬는데 왜 무죄 선고가 나오느냐고. 그게 아니 그렇게 했으면 유죄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죄 선고가 안 나오니 문제인 거 아니야? 저도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하다못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조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비정상적인 조치인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희가 짚어보자고요. 네. 법원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오후 8시 33분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가 종료되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곧 퇴근했고 이임재 용산서장은 오후 9시 24에서 46분 사이에 식사를 한 뒤 관용차 안에서 무려 1시간 넘게 머물렀다. 자, 바로 이 시점이 용산 참사가 막 벌어지던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미 신고가 들어왔던 시점이에요. 그쵸. 근데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 무죄 받았죠. 무죄. 에. 책임이 없다라고. 근데 용산 앞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시위에만 보고 있다가 이제 그분들은 시위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말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피켓 들고 그냥 그 있는 정도 그 정도예요. 깃발 두고 있는 정도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위장에 있었던 국민들이 다 돌아가니까 자기 왜 퇴근합니까? 그런데 이때 막 신고가 일일이 국민들이 이때부터 되기 시작했단 신고가 막 말이에요. 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 갔어요, 그냥. 보고가 안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가면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도 올라가고 다 됐는데 아예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뭘 했느냐? 네, 이게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집회 마무리 뒤인 오후 8시 59분 할로윈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있던 구청 직원들을 시켜서 대통령실 인근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떼라. 바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보다는 윤석열, 김건희, 심기경호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때만이라도 이 질서 유지 인력을 배치했더라면 야, 근데 이 김건희 때문에 이 수많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결국에. 박희영 구청장이 이 사람 현직 구청장이에요, 지금. 지금도 아직도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무죄 받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시 59분에 전단지 떼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전단지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 전단지를 그 긴박한 상황에 굳이 뗄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걸 그급될 떼고 시간에. 싶었어요. 예. 근데 이태원 12구 이제 이태원 참사가 완전히 발생했던 시간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언론을 통해서 발생했던 것은 10시 16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시간 전에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거는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시점인 그렇죠. 거예요. 사망자 발생 시점이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는 끼어져 압사당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당시에 국민들은. 압사당할 것 같아요라면서 신고 막 들어오고 경찰 좀 보내주세요 할 때 그때가 이미 이제 제가 알기로는 9시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전단지 뗄 게 아니라 사람을 거기 용산 그 이태원에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뭐 우리 보건당국, 그러니까 보건당국의 이제 주무부처잖아요. 행정안전부에 이상민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상민 아주 건재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는 헌법재판소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헌재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그 가졌다는 사람들, 있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지켜주고 서로 도와주고 막아주고 하는 건지 이른바 카르텔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국민들이 지금 그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검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오로지 특조위 이 조사 기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서울시에서는 여기서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 책임은 아예 공백 상태예요. 아예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찍어 준다는 게 틀려 먹은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용산구에 떡하니 다시 국힘당 국회의원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양반들은 이 시즌만 넘어가면 된다. 이때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는 판사들이에요. 보세요. 이게 판결문 부분인데요. 무죄 판결문이죠. 네, 여기에 보면은 경찰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여러 참사를 겪었던 이상 좀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이다. 특히 이 사건 당일에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압사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112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는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기대와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도 무죄 선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기능이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여기서 오열하고 분노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태원 12구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도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책임은 다 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은 분노를 여기서 더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러면, 요즘에 검찰이 하는 짓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한 것처럼 하면은 이번에 이 용산구청장이나 용산서장이나 서울경찰청장 다 배임죄로 처벌해야 돼요. 다 배임의 법리가 다 여기다 다 들어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는 그랬으면 사람이 좋겠어요. 죽었는데도 아무 죄를 안 묻는데 이재명 대표는 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챙겨왔는데 더 많은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배임이 되는 이런 황당한 논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판사들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판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김강호 전 우리가 서울경찰청장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왜 전이냐면은 최장수 청장이었어요. 최장수 청장 그리고 지난 1월에 퇴임한 거예요, 그냥. 최장수 청장을 하고 퇴임을 한 거고. 그새 그동안 현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계속 건재하게 유지하고 있다. 최장수 청장으로 있다가 그냥 퇴임을 한 거고 퇴임할 때가 돼서 퇴임을 한 거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현재도 용산구청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 사람들 왜 전 경찰청장이냐면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임기 끝나고 나갔군요. 네, 모두 채우고 웃으면서 꽃다발도 받고 웃으면서 환하게 퇴임식까지 열었어요. 얼마나 이 시민들 특히 유가족들은 속이 타오를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이 사람 현재 어디 있는지 아직도... 언론에 안 나오니까 전 장관인가 그랬을 텐데 현재 장관이에요. 현 장관. 지금 저 사진이 22년도 11월 11일입니다. 예, 그때 막 탄핵되고 하는 그 무렵인데 이상민 탄핵되고 하던 그 그쵸. 무렵인데 윤석열이 캄보디아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 나온 이상민 보고 어깨 두 번 툭툭 어떤 언론은 툭툭 어떤 언론은 토닥토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토닥토닥 할 일이냐고요. 국민들의 마음, 유족들의 마음은 토닥토닥 못 해주면서 지 가까운 측근이라고 지 아는 사람이라고 진짜. 아이고 너무 화나죠. 근데 어떡해. 저는 이것도 짚고 싶어요.
이상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면은 그 정치인이에요.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이상민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공무직을 하는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러면 도의적 책임을 보통은 지고 물러나죠. 그렇죠. 다 그랬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건재하게 지금 장관직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도의적인 책임조차 이거 뭐 정치적 책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도의적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짓, 김건희가 하고 있는 짓, 도의적, 정치적, 법적 다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걸 보면 그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아, 이런 자한테 권력을 맡긴 사람들이 잘못이죠. 아, 정말 화딱지나네. 아, 정말 화가 나네요. 그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좀 얘기를 하자면 저희 일선 경찰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선 경찰서에 이제 그 일선 조직들 송병주 용산 경찰서 112 상황실장 이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12 상황실장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무전을 통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7시 5분 정도에 무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기 한 2시간 전쯤인데 네. 인파가 차도로 나오는 거 막아라. 인도 위로 보내라라고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무전을 보냈던 것이 7시 5분. 그런데 이미 6시 34분에 1차 112 신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시민들이 통제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네. 통제는 안 하고 야, 저 차도로 못 내려오게 해. 자기들 딴에는 이게 통제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 근데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란 상황 판단으로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이제 차도로 쏟아져 나오는 보행자들을 인도로 밀어 넣었다. 근데 저는요, 재판부가 이것만 보면 맞지만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아예 없었다라고 봐도 돼요. 기동대는 제로였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위치가 112 상황실장입니다. 본인이 이제 사실 이 당시에는 본인이 이제 경찰서장과 혹은 경찰청장과 맞는 역할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인근 경찰서에 지원 요청도 할 수 있고 또는 근처에 기동대가 있으면 기동대를 파견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야 저기 인파 못 내려오게 그냥 위로 인도 위로 쫓아보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유죄는 전 맞다고 봐요. 유죄는 맞는데 네. 유죄는 맞는데 그럼 왜 현장에 경찰들이 없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지금 논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검찰이 이거를 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넘긴 자료에 한해서 재판부는 판단하잖아요. 네, 기소가 된 것만. 네, 저는 조직적으로 이거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게끔 유도를 한 거지요. 예. 참. 네. 자, 근데 계속 당시 상황을 보면은 위험을 느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용산구청장도 보면서 위험을 느꼈다. 이번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 못해도 좀 불안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신고가 8시 9분입니다. 세 번째 신고가 8시 33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8시 보면은 33분. 네, 세 번째 신고가 8시 33분. 그런데 우리 무죄 받았던 김강호 전 청장 네. 이 사람이 8시 33분에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시위가 끝나니까 자기 퇴근해 파산 그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죄입니다. 아니 그 어떻게 신고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야 나 집에 간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 집에 간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경찰 경비 기동대가 67개가 오로지 대통령실 앞에만 67개 부대가 배치가 되어 있었어. 오로지 단 한 개의 부대도
그 3년 만에 이루어진 이태원 참사 현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축제 현장이었죠. 거기에는 단 한 기동대도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관심 가지고 있던 것만 해결이 되니까 다른 문제는 신경 쓰기 싫어. 알아서 해. 이러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좌전방 500고지에 적군이 쳐들어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거기 안 쳐들어왔어. 안 쳐들어왔구나. 나 퇴근할게 하고 있는데 우전방 600고지에 적군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그 거리가 바로 옆이니까. 1,4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00m예요. 아니 뭐 거리가 멀고 가까운 걸 떠나서 너무 자기 작전 지역 안에 너무 있으면 다 가깝죠. 해결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원래 예측했던 곳에 적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나는 퇴근할게 라고 하고 가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무죄냐고요, 어떻게? 8시 33분에 세 번째 신고가 들어오죠. 막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 날 것 같아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 김강호 전 청장, 이 사람 자기 임기 최장기 청장 했던 사람, 이 사람 39분에 퇴근합니다. 근데 무죄예요. 참.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어집니다. 8시 53분.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드디어 압사당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압사당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이 박희영 부청장은 뭐라고 있었느냐. 야, 전단지 때, 이 압사당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전단지 때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용산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 나눴죠. 박희영 구청장이 그렇게 신고 전화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윤석열 퇴진, 김건희 그 특검이라든지 이런 전단지 떼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8시 53분에 이미 네 번째 신고가 압사당하고 있어요라는 신고가 들어왔던 그렇죠. 시점입니다. 압사당하고 있어요라는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8시 그런데 몇 분 지나서 8시 59분에 이 박희영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야, 거기 집회 현장 있었잖아. 거기 들어가고, 그거 전단지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황당해요. 지금 국민들은 압사당하고 있는데 무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전단지 때라는 거를 지시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유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사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사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 답답한 마음에 2년 내내 지금 밖에 나와서 그러고 천막 치고 거기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9시 같은 경우에 5번째 112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진짜 사고 날 것 같아요. 라는 신고가 오후 9시 2분 연이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 이임재 용산서장은 대통령실 앞 집회 관리를 종료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무전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와중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112 신고가 무전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네. 112하고 서장하고 따로 놓은 게 아니라 112 신고가 계속 서장한테 송출이 되고 있었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시위 진압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112 상황에서 무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압사나가고 있다는 무전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는 관용차 안에 있으면서 그 무선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용산 경찰, 그러니까 이건 용산 경찰서장이잖아요. 네. 근데 위에서 먼저 그 현장에 있었던 한마디로 더 윗대가리에서 그 현장에서 이거 끝났어 해산하고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네 종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무전으로는 압사당하고 있다는 거가 계속 무전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게
용산경찰서장이 독박을 쓰게 될 만한 이유도 있긴 있네. 본인 이 사람이 여기서 보고를 안 한 것도 있네요. 만약에 여기서 보고를 했으면 얘기가 또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보고가 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임재 용산서장이 여기서 정말 아무것도 보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뭐가 애매하고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 112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 단위, 그러니까 경찰서 단위에만 그게 공유되는 게 아니라 본청 단위하고도 그냥 곧바로 연결이 돼요, 연동이 돼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뭐, 좋아. 이까지는 그럴 수 있다 또 쳐. 근데 진짜 나쁜 거는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사고 직후 뭐라고 하느냐.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잘못하면은 경찰력 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나 비판이 나올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일선 용산 경찰서를 더 윗선으로 더 올라가서 처음으로 책임자 이 사람이 1년 6개월인가 받았을 거예요. 네.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첫 사례입니다. 실형받은 첫 사례. 첫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용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경찰 인력을 이태원 축제에 배치하지 못한 걸 본인들이 그 전에 보고서에서는 회의할 때 여기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여기 위험성이 있다라고 서로 주고받았지만 인력 기동대도 단 한 대도 보내지 못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 용산 이전이 근본적으로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최 측 자치단체의 안전 불감증으로 귀책이 되면은 경찰 부담은 완화되고 적극적인 수사로 주최 측 자치단체 책임을 부각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 보면서 제가 되게 좀 짜증났던 게 이 표현도 되게 그래. 귀착이 맞아요. 귀책은 책임이 누구한테로 간다라는 뜻인데 네. 귀착이 되는 게 맞아요. 귀책은 이제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귀착이 맞아요. 안전 불감증에 귀착될 경우 결론이 그렇게 날 경우라는 뜻인데 귀책될 경우는 틀린 말인데 아이씨 그 경찰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어도 잘 못하고 아이 진짜 짜증나네 이제 이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몰랐어요. 그 부분은. 근데 참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이 자기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처음부터 알았죠.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책임이 안 되도록 다른 데 떠넘길 준비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참 이거는 빠르네요. 재빨랐네요 아주. 이게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이 147명. 근데 교대 근무자를 포함했던 거니까 당일 용산경찰서에서 81명인 거고 서울경찰청 지원이 5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전 예방, 질서 유지 이 목적으로 배치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서 유지만 하고 만약에 여기 질서가 안 되면은 위험성을 전달하고 정보관이 있고 막 그 역할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의 역할들을 다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법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인파 관리의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고 체계나 전달 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허수아비만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가가지고 근데 뭐 또 사복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가서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인파 관리 정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관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보관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는 현장 지휘관의 책임이 일단 커요.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보면서 되게 답답했던 것이 그 밑에 골목 밑에 쪽에서 사람을 자꾸 끌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위에 사람이 깔려있는 압사된 무게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끌어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 20분 하다가 안 되면은 빨리 뒤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돌아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 인파가 많아서 못 갔다. 그걸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못 갔다라고 변명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 개별 경찰관의 책임도 커요. 저는 그 당시 개별 경찰관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 골목을 돌아가는데 몇 시간씩 걸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개별 경찰관들의 책임도 있고 저는 그 개별 경찰관들의 인력이 왜 그거밖에 투입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솔직히 그 제일 전에 문제가 미리 되는 알고 사람은, 있었으면서 예.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고 그 무전이 계속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조치하지 않았는가? 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게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조직 체계가 잘 갖춰진 조직일수록 그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대처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그 군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래서 지휘관이 얼마나 유능하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이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 너무나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일 아쉬웠던 게 그 파출소 소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 같은 일선 지휘관들이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거 이건 뭐 참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이죠. 총체적인 난국. 그 지휘 라인에 누구 하나만 제정신을 차렸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장 쪽에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다 자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책임이 없는 건 네. 아니니까. 네, 그 선에서만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 윗선에서는 그냥 정보관 정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유가족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근데 제일 당황스러운 거는 119가 출동했는데 한동안 119가 출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에서 경찰들이 제대로만 위에서 보고가 그러니까 지시가 잘 내려가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보고가 잘 되고 그것도 경찰 인력들이 잘 했으면은 왜냐하면은 그 전에 3년 전에는요. 비슷한 인파가 몰렸어요. 뭐 이게 3년 이후에 가지고 엄청나게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인파가 몰렸지만 바리게이트 치고 잘 했습니다. 그게 참 당황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네. 그 말하는 3년 전에 제가 거기에 뭐 당근 거래를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중고 거래를. 그래서 우와 사람 더럽게 많네. 그 안에 이태원을 들어갔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태원 빠져나오는데 내가 4시간인가 걸렸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골목만 넘어가면은 빠져나가지겠는데 이제 한 블럭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힘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골목마다 가득가득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 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모인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는 아무 일 문제도 없었고 네. 특별하게 불상사가 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이때는 불상사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경찰의 책임이 크고 그다음에 저는 또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소방관들이 출동해 가지고 한동안 아무 일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었대. 이게 소방관들이 어떻게든 간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소방관 투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못 하느냐? 그거는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서울 시내 전체 소방관들이 한 절반 정도가 네. 투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랬으면 이미 이때 경찰청장이 서울 경찰청장이 지휘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셨잖아요. 8시 네. 39분에. 그 사망자가 계속 속출할 때까지도 연락이 안 된 걸로 제가 알아요. 네. 그런데 연락도 안 됐고 집에 가서 연락도 안 됐고 연락도 안 됐던 거고. 무죄 받았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초반에 발생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는 몰라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약간의 어떤 그 실수였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 뒤에 상황이 심각해져 있는데도 지휘를 하지 않고 놔뒀다는 건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물었는지는 저는 그것도 맞고 거기서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이게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렇게 위험성을 알았는데 경찰 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왜 안 했느냐? 누가 여기서 막았는가? 서울시는 뭐 했지? 용산구는 뭐 했지? 경찰청장은 뭐가 있었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지? 이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전체적으로 딱 낱낱이 되고 싶어요. 그 유가족이 했던 얘기 중에 정말 아까 제가 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마음 아팠던 것이 내 자식이 언제 어떻게 구조가 됐지? 부모가 몰라요. 누구한테 응급조치를 받았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후송이 됐다가 이 아이를 막 열 몇 시간 동안 내가 찾다가 찾은 거잖아요. 시신으로 찾은 건데 어느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가 나한테 왔지? 그러니까 중간에서도 어느 병원으로 우리 아이가 후송이 됐지? 이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 그 참사 직후에 구조가 된 다음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몇 명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 이송이 늦어지면서 사망한 사례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충격적인 부분인데 아니 우리나라가 이거 뭐 이디오피아도 아니고 말이야. 제가 이디오피아 욕하는 건 아닙니다.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디 뭐 후진국도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근데 세상에 구조가 됐는데 병원 이송이 늦어져 가지고 길바닥에서 사망을 하다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야 되고 누가 책임지는가, 왜 제때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서 이미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정도까지 될지는 몰랐다라고 또 꼬리발 내밀 수 있어요. 사고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고가 이미 터졌어. 10시 반부터는 사고가 터졌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119 소방대원들이 그리로 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경찰청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저기 사고 매경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거에 대한 대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세월호 사고가 왜 났는지 원인을 밝히지 못한 거, 그래 모를 수도 있어. 사고 날 줄 몰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고 났는데 왜 4시간 동안 비가 떠 있었는데 왜 구조 못했냐? 아니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는 9시 55분부터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사망자는 11시 됐어야 사망자가 났고 그때부터 사망자가 연달아 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몇 시간째 사람이 그 밑에 죽어 있는데 구조를 못하고 사람이 옮겨다닌 것도 아니잖아. 그 골목에 사람들이 몇백 명씩 깔려 있는데 왜 아무도 구조를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경찰청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건 법적으로도 왜 구조하지 못했느냐는 부분에 가면 아무도 할 말 없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잠시 멈춰둬도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왜 사고의 발생은 그렇다 치고 예측이 안 되니까 사고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난 사고를 왜 그딴 식으로 방치했느냐? 이건 방치의 문제거든요. 이걸 참 빨리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말씀해 주신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모든 문제에 있으면 이제 원인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원인 네. 근본적인 걸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철학 같은 건데, 전 그것도 부모들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왜? 자식이 잃은 부모는 사고 이후에 그랬던 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럼 어쩌다가 왜? 왜냐하면 그 왜라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정부에서 뭐를 했고 지자체에서 무엇을 했느냐,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이, 부모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는, 나는 아이를 잃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 다른 부모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도 자식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왜라는 거에서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 전반적으로 이걸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조위를 빨리 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특조위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 겨우 지금 출범을 한 걸로 내가 들었어요. 참 정말 참 인면수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막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막지 못했으면은 빨리 이제라도 그 상처를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려고 해야 되는데, 예, 가서 이렇게 사진이나 찍을 생각이나 하고 말이에요. 아, 꼴보기 싫죠. 예, 근데 진짜 네. 꼴보기 싫은 장면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였어요. 저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바람머리다라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게, 아, 이 새끼가 전날 밤에 술 처먹었구나. 술 처먹고 퍼 자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어 나왔구나. 이건 정말 술 처먹고 퍼 잔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그 출발할 때는 분명히 머리를 잘 다듬어 놨을 거예요.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그렇잖아요. 차 타면은, 술 먹고 차 타면 어떻습니까? 아, 차에서 또 오는 길에 예. 자서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얼굴도 보세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찍혔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찌짐 탔다라고 해. 얼굴에 찌짐 탔다라고 그래. 눌린 자국 예, 있다는 눌린 자국. 말씀이시죠? 저기 그 경상도 분들은 아실 거, 얼굴 찌짐 탔다라고, 찌짐이 탔다라고. 한데 여기 쭉 보이시죠? 여기 뺨에. 저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러고 나타나니까 경찰청장이 똑바로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통령이 이러니까 지금 진상규명 신청서를 유가족들이 제출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니까 유가족이 나서가지고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159명의 그 희생자가 가족에게 인계될 때까지 행적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가 유가족이 아주 제대로 짚었던 것이, 경찰 내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이것이 참사 대응 간의 그 관계, 그래서 각 기관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그 부분, 네, 꼭 밝혀야 돼요. 이것을 예.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신청서에 넣었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있긴 하지만, 두 번째로 지적했던 것이 정말로 이것이 꼭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이 참사 대응관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 관련해서 각 기관에 미친 영향. 네. 이렇게 좀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직 애타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 제대로 된 예우이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은요, 매번 나오는 말이에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삼풍백화점 참사 났을 때도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성수대교 붕괴 때도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 안전한 사회 만들어서 이런 일 없게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이 사건의 세월호 참사의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놈의 대책은 그때도 지금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계속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을 하느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항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가 나올 때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진짜 대책이야. 요렇게 하는데 매번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너무 화가 나는데요. 예.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이제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진상규명 신청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과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거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아주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면 돼요. 그 뒤에 처벌은 나중 문제고 그럼 이 과정을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개소리입니까? 뜬금없이 무슨 안전한 사회를 사회예요. 만들재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규명 요구나 책임자 처벌 요구가 나오면은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요즘 유행하는 어쩌라고 라는 식의 태도인 거죠. 오늘 날씨도 그냥 하루 종일 막 우중충한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진짜 무력으로 어떻게 집회를 막 열고 싶으나 그러지는 못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야를 시키든 탄핵을 시키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기억나는 얘기가 또 하나 있죠.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것이다. 좌파들이 조작을 한 것이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얘기. 윤석열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했다는 이 얘기. 참 갑자기 지금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지금도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상민 같은 사람 내쫓지 않는 이유, 경찰청장 그대로 유임시킨 이유는 결국에 야 니들 잘못이 아니야. 특정 세력, 좌파 세력들이 이 짓을 벌였기 때문에 니들은 책임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역시도 안전한 사회에 운운하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게 아닌가. 머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특정 세력에게서 그 생태 같은 자식들 그 청년들이 세상을 압사돼서 떠나게끔 무슨 뭘 유도합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을 한 그 사람의 머리가 저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직에 있습니까? 답답하죠. 정남이 떨어지더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너무 온화한 표현인 거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혼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과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혼이 비정상인 것 같아요. 너무 분노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혼만 비정상이 아니라 인성도 비정상인 것 같고요. 사람 자체가 비정상인 것 같다. 부부가 다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벌써 오늘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요. 또 급하게 가셔야 될 때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진정하시고. 네. 여러분들 너무 많이 화나셨을 텐데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고 이거를 잊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은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